유튜브 노음성 한국사에서 수험생활에 대한 많은 이야기부터 한국사에 대한 재밌는 이야기까지 더 많은 것들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편의 영어처럼 기억되는 수업 노음성입니다. 오늘은 저 이제 박정희 정부와 전두환 정부로 들어가도록 할게요. 저희가 지난 시간에 1공화국 그리고 4.19혁명 그리고 장면내각까지 조금 말씀드렸죠. 자, 이제 장면내각 시기에 저희가 앞에서 이제 이런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4.19혁명의 결과 이제 이승만이 하야를 하고 그 다음에 허정 과도 정부가 수립이 되고 그 상황에서 4.19혁명의 결과 3차 개헌을 해요. 4.19혁명 그리고 3차 개헌. 자, 우리나라 역사상 최초로 그러니까 의원 내각제 개헌이라고 그랬죠. 자, 그러면서 이제 그 총선이 이루어지는데 이 총선에서 민주당이 압승을 합니다. 자, 그리고 뭐 자유당은 거의 괴멸을 해요. 자, 그리고 나면 그 다음 이제 그 민주당이 내각을 구성하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걸 뭐라 그러냐면 2공화국 장면 내각 이렇게 불러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장면 내각이 출범하게 되죠. 그죠? 그래서 4.19혁명 말씀드렸고요. 자, 3차 개헌 그리고 장면 내각까지. 그런데 이 민주당 정부가 여러 가지 어려움 상황에 처한다 그랬죠. 그래서 신구파의 갈등이 커져요. 신파 대 구파의 갈등. 그러면서 이제 이 구파가 따로 정당을 하나 만들어서 신민당이라 그래서 떨어져 나간다 그랬죠. 거기다가 실제로 이 장면 내각이 생각보다 그렇게 개혁적이지가 않았어. 그래서 뭐 3.15 부정선거에 대한 관련 처벌자라든가 또는 사회 곳곳에서 일어나는 통일운동, 민주화운동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이었어요. 이러면서 이제 이게 민주당이 왜 이러냐? 이러면서 이제 여러 가지 지지층들이 막 분열하는 거야. 됐죠? 이러면서 여러 가지 혼란들이 좀 가중됐어요.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 장면이 그러니까 경제를 살려야 된다. 당시에 한국 경제가 아까 이승만 정부가 무너진 거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건 이제 경제 파트에 가면 제가 또 말씀을 드릴 건데 와, 이 분필 너무 잘 부러진다. 자, 그런데 여기 스튜디오면 왜 이렇게 분필 잘 부러지지? 그래서 이게 경제 파트에 가면 제가 또 말씀드릴 건데요. 그러니까 6.25 전쟁 이후에 미국이 경제 원조를 했거든요. 무상 원조, 특히 농산물. 그러다 이게 58년에 그 미국의 이제 무상 원조가 이게 유상 원조로 바뀌어요. 그러니까 이제 미국이 야, 니네 언제까지 그냥 공짜로 받아먹기만 할 거냐. 이제는 돈 내고 가져가라. 그랬더니 한국 경제가 바로 박살나는 거야. 그러니까 당시 한국 경제는 진짜 그냥 거지였던 거야. 됐죠? 그리고 경제적 무능력자였던 거죠. 이런 게 그대로 드러난 거야. 이게 이승만 정부가 무너지는 또 하나의 이유 중에 하나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4.19혁명 이후에 이 1950년대 말에서 60년대로 가면서 당시의 민족적 가장 큰 과제, 가장 큰 사회적 이슈가 결국은 뭐냐면 바로 자립경제의 수립이에요. 우리가 언제까지 이렇게 거지처럼 미국한테 얻어먹기만 할 거야. 그죠? 자, 그래서 장면 내각에서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발표해요. 이거 지난 시간 마지막에 말씀드렸죠? 좀 이따가 제가 박정희 때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말씀드릴 건데, 그러니까 이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라는 것 자체는 원래는 박정희 정부에서 처음 만든 건 아니고 장면 정부에서 만들었던 걸 나중에 박정희가 실천하게 돼요. 그죠? 자, 그래서 이제 5개년 계획을 만들어요. 근데 문제는 여러분 돈을 만들려면 돈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쵸? 그래서 재정 확보가 돼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1961년 신년사에서 장면이 경제제일주의를 얘기하면서 이제 뭐 외국의 차관도 도입하겠다. 그러면서 또 하나 국내외적으로 6.25 전쟁 이후에 여러분 한반도에서 가장 거대 조직이 되는 게 누구냐면 왜냐면 우리가 전쟁이 종전이 된 게 아니라 사실은 지금까지도 사실은 안타깝게 휴전이잖아요. 휴전. 그렇죠? 그러니까 내일 당장 전쟁이 개시될 수 있는 거야. 왜냐면 우리는 휴전 상태니까. 그죠? 그래서 그러니까 이 여러 가지 뭐 안보라든가 뭐 이런 방위 이런 게 워낙 중요하니까 군대가 너무 거대 조직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군대라는 조직이 정치권에서 봐도 부담스럽고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국가의 재정이 너무 많이 투입되는 거야. 안 그래도 우리가 이렇게 돈이 없는데. 그래서 뭘 발표하냐면 61년 1월 신년사에서 장면이 경제를 살리겠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국가재정 확보에 대한 여러 가지 안 중에 군대를 축소하겠다는 걸 발표해요. 됐죠?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대한민국 국군 내에 여러 가지 그 모순들이 많았어요. 그러면서 사실은 그 이제 원래 여러분 제가 지난번에 뭐 6.25 때도 한번 살짝 말씀드리지 않았나요? 근데 진짜 전쟁은 군인을 위한 거잖아. 그쵸? 그래서 6.25가 아니라 내 지난번에 대한민국 수입 때 얘기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그 미군정청 대표로 왔던 하지 중장이라는 사람이 실제로 이렇게 나이가 많지 않았다 그랬잖아. 40대 뭐 한 후반? 그런데 벌써 3스타였다 그랬잖아요. 3스타. 여러분 군대에서 대한민국에 별 3개 이상 되는 군인 몇 명 없어요. 진짜로 별 3개면요. 여러분 진짜 군대에서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게 뭐 진짜 열심히 그냥 군생활만 잘한다고 그냥 별이 되는 게 아니야. 진짜 모든 게 다 필요해요. 그런데 실제로 이제 뭐 6.25 전쟁 겪고 막 이러면서 막 군대 얼마나 막 성장을 잘했겠어요. 막 계급 막 특진하고 막 올라가고. 그런데 그게 딱 멈춰버린 거야. 그리고 실제로 나이 차이도 오히려 나보다 적을 수도 있어. 왜냐면 여러분 군대 뭐 갔다 오신 분들은 알겠지만 군대 갖고 나이 순서대로 가는 게 아니잖아. 자기 상황에 맞춰 가는 거잖아. 그래서 내 군대를 갔는데 오히려 내 선임이 나보다 어릴 수도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막 거의 또래고 뭐 오히려 나보다 어리기도 하고 막 그런데 막 계급이 엄청 높이 가 있는 거야. 근데 그렇게 계속 가겠어? 그리고 나면 그 다음에 멈추는 거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자기 바로 위에 선배들이 엄청나게 승진하는 걸 보고 자기들도 그러지 않겠냐 했는데 어느 순간 딱 되니까 이제 정체되기 시작하는 거야. 군인의 숫자도 너무 많아졌고. 그러니까 이런 이제 일부 군인들이 또 불만도 많았다고. 그리고 군대에서 소위 말해서 고인물들이 그러니까 새롭게 이제 뭐 막 군인 되거나 뭐 이제 막 이런 생각을 갖거나 이런 것들을 용납하지도 않고 이런 막 정말 진짜 군대 문화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게 불만이 많았는데 거기다가 군대까지 축소한다는 거야, 정부가. 그러니까 이제 군인들이 이런 과정에서 이제 불만들이 막 쌓이게 돼요. 이러면서 이제 박정희 육군소장을 중심으로 해서 5월에 그러니까 군사 쿠데타가 일어나게 됩니다. 자, 가볼게요. 자, 이게 바로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던 5.16 군사정변이에요. 박정희를 중심으로 한 일부 군인들이죠. 일부 군인들이 군사정변을 일으켜요. 이러면서 정권을 장악하게 돼요. 그렇죠? 자, 그리고 이들이 혁명 공약을 발표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혁명 공약에서부터 일단 박정희는 뭘 명시하냐면 반공을 국시로 삼겠다. 그리고 경제를 재건하겠다. 경제를 발전시키겠다. 이걸 여기서부터 발표해요. 이후에 박정희의 3공화국 1960년대 내내 박정희의 가장 큰 모토 2개는 하나는 뭐예요? 입 다물어. 배불리 먹게 해줄게. 무조건 닥치고 따라와. 내가 시키는 대로 해. 대신에 배불리 먹게 해줄게. 가난은 지겹지도 않냐. 이게 박정희 첫 번째 축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가 근데 여러분 일부 이런 사람도 있잖아. 나 배고파도 좋아. 나는 내가 할 말 할래. 나는 민주주의, 인간의 기본권 이런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 이런 사람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한테는 야 그래도 닥쳐. 그래도 입 다물어. 빨갱이 내려와. 우리는 휴전이라는 거 잊었어? 당장이라도 전쟁이 터질 수 있어. 그래서 또 하나의 축이 반공이에요. 그래서 박정희는 이렇게 경제제일주의와 반공 2개를 밀고 가는 거야. 여기까지 됐죠? 자, 그리고 이제 이 상황에서 처음에는 박정희가 장도영을 먼저 내세워요. 장도영이 3스타거든요. 당시에 육군의 책임자였어요. 육군 참모총장이기도 했어요. 그래서 장도영을 앞장 세웠다가 그 다음에 군정으로 넘어가요. 국가재건 최고위. 이게 이제 군정, 박정희의 군정을 국가재건 최고위라 그래요. 이름만 노트장 하나 찍어두세요. 뭐 외우실 것까지는 없고요. 그리고 이 과정에서 장도영은 제거합니다. 그리고 이제 박정희가 군정의 전면에 나서게 돼요. 그리고 이 군정 기간에 중앙정보부를 설치해요. 중앙정보부. 그래서 이거는 국가의 모든 정보를 독점하는 기구죠. 그래서 우리가 박정희의 정치를 일명 뭐라 그러냐면 정보정치라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박정희의 그 통치 기간이 굉장히 비정상적이에요. 그러니까 정말 계엄령, 위수령, 뭐 이런 너무 그런 걸 자주 발표해. 그렇죠? 그래서 국민의 여러 가지 이제 권리들을 다 제한하고, 그 다음에 정보를 요 한 군데서 여러분 그 영화 남산의 부장들 보셨어요? 거기에 나오는 소위 말하는 중정부장, 하늘에 나는 새도 떨어뜨린다. 그래서 박정희 시기에는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일반적인 그 국가의 서열이라는 게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행정부의 수반이 대통령이잖아요. 우리가 상권 분립이니까. 그럼 국회에 가면 국회의장이 있죠. 그 다음에 법원에 가면 대법원장이 있죠. 그 다음에 대통령 밑에는 국무총리가 있죠. 그러니까 이런 각각의 어떤 그러니까 국가의 권력이 이렇게 나누어져 있고 서로 그래서 원래 민주주의의 기본은 체크 앤 밸런스잖아. 그쵸? 그래서 서로 나뉘어져서 견제하고 균형을 맞추고. 그쵸? 근데 그런 모든 게 다 무시돼. 그래서 대통령의 권한이 절대적이고 그 다음에 항상 박정희의 2인자라고 불리웠던 게 뭐냐면 중정부장이에요. 오늘날로 말하면 국정원장이죠. 여러분 지금 현재 대한민국 국정원장 누군지는 아세요? 우리 국정원장 누군지 크게 관심도 없잖아. 그쵸? 그러니까 한국 사회가 정말 많이 달라진 거야. 자, 어쨌건 근데 박정희 때는 그랬어요. 그래서 중앙정보부 장관. 그래서 이제 중앙정보부를 이미 때 만들어요. 되죠? 자, 그리고 그 다음에 62년에 대통령 중심제, 그 다음에 다시 단원제로 개헌을 합니다. 이게 5차 개헌이에요. 근데 5차 개헌은 그렇게 시험에 나오는 거 아니야. 가볍게. 자, 그리고 본인이 민주공화당을 창당하고 박정희가 대통령 선거에 뛰어들게 돼요. 근데 이게 상황이 어떻게 되는 거냐면 여러분 이제 여기 연표로 정리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하나만 말씀드리고 가면 62 그리고 63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61이 방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여기서 5.16 군사 쿠데타가 일어나는 거잖아. 5.16 군사 정변. 그죠? 5.16 군사 정변. 그래서 5.16 군사 정변이 일어나고 나면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61년에서 63년까지가 여기가 군정이에요. 군정. 됐죠? 네. 그래서 국가재건 최고회의. 되죠? 그리고 이제 63년에 5대 대통령 선거를 해요. 5대 대선. 됐죠? 그래서 다시 한번 얘기하면 1대, 2대, 3대는 이승만. 그 다음에 4대 대통령은 윤보선. 근데 윤보선은 의원 내각제 상황에서 대통령이기 때문에 권한은 별로 없다 그랬죠. 국회에서 간선으로 뽑힌 거야. 그리고 63년에 이제 5대 대통령 선거를 하는데 여기에서 이제 박정희가 누굴 만나냐면 이전에 4대 대통령이었던 그러니까 야당 후보로는 윤보선이 나와요. 됐죠? 그래서 박정희 대 윤보선. 근데 여기서 14만 표 차이로 진짜 박정희가 간신히 이겨요. 간신히. 됐죠? 진짜 겨우 이깁니다. 그런데 이렇게 박정희가 대선에서 굉장히 고전을 했던 이유가 뭐냐면 그 박정희는 오늘이나 지금이나 똑같이 이렇게 등장해서 지금 죽고 난 다음 지금까지도 대한민국 사람들의 의견을 딱 둘로 나누는 사람이에요. 박정희는 그런 캐릭터야. 그러니까 지금도 보면 이렇게 뭐 원래 이렇게 누구랑 얘기할 때 원래 정치 얘기 같은 거 하는 거 아니잖아. 그죠? 그런데 어쨌든 간에 뭐 하다못해 술 먹다가라도 이렇게 뭐 친한 친구라도 이렇게 얘기가 나오면 박정희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 말하는 사람이 있고요. 굉장히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무엇이 맞다라는 차원이 아니라 제 말씀은 하여튼 그렇게 두 가지 의견이 존재하잖아요. 근데 박정희는 처음 등장할 때부터 그랬어요. 박정희가 처음에 이제 혁명 공약부터 뭐라고 발표했냐면 반공을 제1의 국제정보 경제를 재건하고 그 다음에 양심적이고 참신한 정치인이 나타나면 우리는 언제든 권력을 이양하고 본연의 임무로 돌아가겠다 그랬어. 그렇게 약속하고 시작해요. 그래서 박정희를 정말 긍정적으로 보는 사람들은 이 5.16 군사혁명은 4.19 혁명의 완성이다. 지금 한국 사회가 너무 혼란스럽고 막 그래서 지금 군인들이 어쩔 수 없이 등장을 했는데 박정희는 자기 말처럼 다시 한국 사회가 안정되고 나면 원래 정치인들한테 권력을 이양하고 원래가 군인이었잖아. 그러니까 자신의 본연의 임무로 돌아갈 사람이다. 저 사람은 자기 말을 지킬 거다. 박정희는 굉장히 정직한 사람이다. 이렇게 그리고 굉장히 개혁적 사람이다. 그래서 박정희를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는 시각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한쪽에서는 아니다. 그는 돌아가지 않을 거다. 분명히 자신이 정권을 잡을 거다. 그리고 이건 엄연한 구태타다. 그러니까 당장 물러나야 된다. 이러면서 굉장히 부정적인 시각. 그러니까 지식인들 사이에서도 박정희에 대한 시각이 이렇게 딱 둘로 나눠져요. 됐죠? 자, 그런데 63년에 5대 대통령 선거를 할 때 왜 이렇게 박정희가 인기가 떨어졌냐면 왜 윤보선은 이미 시대성도 다한 사람인데 왜 이렇게 간신히 이겼냐면 박정희가 말 바꾸기를 너무 많이 했어요. 일단 군정을 할 때 1년 한다 그랬거든. 근데 62년에 1년을 더 하겠다고 연장을 한 거야. 63년이 됐잖아. 그랬더니 63년에는
그러니까 내가 양심적이고 참신한 민중인사가 나타나면 권력을 이양하고 내가 본연 힘으로 돌아가겠다고 했는데 양심적이고 참신한 민중인사가 안 나타나는 거야. 사회가 계속 혼란스럽다. 그래서 군정을 3년 더 하겠다고 발표를 해요. 그랬더니 여기서 막 대학생들 데모하고 막 난리가 난 거야. 그리고 이때 박정희가 미 대사관에도 불려 들어가요. 그러니까 미국 측과 무슨 얘기가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리고 박정희가 나와서 발표를 하는 거야. 그리고 이때 국민 담화문을 발표할 때 실제로 박정희가 실제로 국민들 앞에서 울어요. 더 이상 나처럼 이 땅에 불쌍한 군인들이 없었으면 좋겠다. 그러면서 나는 군인으로서 푸른 제복을 입고 죽는 게 꿈이야. 근데 나는 진짜 국민들이 원하기 때문에 군복을 벗을 수밖에 없는 거야. 그래서 국민들 앞에서 군복을 벗는 거예요. 근데 내가 양심적이고 참신한 민족 인사한테 권력을 이양하려고 했는데 안 했던 것이 아니라 사실은 없어서였던 거야. 근데 알고 봤더니 파랑새는 가까운 곳에 있었어. 그 양심적이고 참신한 민족 인사는 어디 있어? 바로 내 안에 있어. 그래서 국민들 앞에서 박정희가 군복을 쫙 벗으니까 그래서 뭐가 나와요? 양심적이고 참신한 민족 인사가 딱 나타나는 거야. 됐죠? 그래서 나왔대. 그러면서 어떻게 하냐면 본인이 민주공화당이라는 정당을 만들고 대선 후보로 나오게 돼요. 이게 바로 63년 5대 대통령 선거예요. 되죠? 그러니까 이 과정에서 박정희 지지층이 흩어져. 그러면서 박정희가 간신히 당선이 됩니다. 자, 63년에 당선이 됐죠. 자, 그리고 나면 5대 대통령으로서의 임기예요. 언제까지야? 67. 됐죠? 요거는 5대 대통령으로서의 임기죠. 자, 그리고 나면 67은 언제까지야? 71.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여기가 뭐예요? 자, 이제 6대 대통령인데 그래서 요 시기를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3공화국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1960년대는 뭐다? 3공화국. 이렇게 항상 10년 단위로. 50년대 그러면 이승만. 그 다음 60년대 그러면 3공화국. 이렇게 머릿속에 정리해 두시면 되고요. 군정기에서는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군정기에서는 요거 하나만 더 추가로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군정기에 뭘 발표하냐면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발표합니다. 그러니까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은 62년에 3공화국 출범하기 전에 먼저 발표하는 거야. 그리고 이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은 연도 눈도장 하나 찍어두시면 좋은데 이게 5년이니까요. 62년 군정기에 한다는 거 하나만 기억하시면 그 다음에 50 더하면 되잖아. 그럼 2차는 언제야? 67. 3차는 언제야? 72. 4차는 언제야? 77. 여기까지 됐죠? 네, 그래서 1차, 2차, 3차, 4차까지 가니까. 자, 그래서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이때 미리 발표한다는 거. 자, 그리고 67년 6대 대통령 선거에서 또 박정희 대 윤보선이 만나요. 근데 이때는 야당이 후보를 진짜 잘못 낸 거야. 윤보선이 이미 시대성이 다 있는데 이때도 잘못 낸 것 같은데 여기는 완전히 악수죠. 그래서 이때는 박정희가 대승을 합니다. 됐죠? 자, 박정희가 크게 승리하는데 이게 오히려 사실은 불행의 시작이지. 그러면서 69년에 여러분 보세요. 71년 그러면 여기가 6대 대선이었으니까 여기는 뭐야? 7대 대선이지. 그러면 7대 대통령 선거에 박정희가 나올 수 있어? 없어? 있어? 없어? 못 나오잖아. 왜? 또 4년 중임이잖아. 이거 바로 전 강의에서 이승만 때 했죠. 그런데 헌법 따위가 내기를 막을 수는 없죠. 그래서 박정희도 개헌으로 가요. 자, 요게 69년 그래서 6차 개헌이에요. 일명 삼성개헌이라고 부릅니다. 삼성개헌. 됐죠? 여러분들 편견을 버리세요. 세 번이 왜 독재죠? 여러분, 세 번이 왜 독재예요? 제가 볼 땐 네 번은 독재야. 그래서 네 번은 안 하겠다고. 여러분,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세요. 여러분, 박정희가요. 실제로 지금도 남아있는 박정희의 연설문 이런 걸 보시면 박정희가 일단은 그렇게 달변가는 아니에요. 말을 그렇게 잘하는 사람은 아니야. 예를 들어 뭐 김대중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아주 연설을 잘하는 사람이죠. 노무현, 김대중 이런 사람은 대중연설이 강한 사람이고 박정희는 그렇게 아주 연설이 말을 되게 잘하는 사람은 아니야. 근데 박정희는 기본적으로 박정희 머리가 좋고요. 그 다음에 박정희는 뭘 잘하냐면 말이 달변은 아닌데 그러니까 워딩을 잘 써요. 그래서 딱 워딩을 듣는 사람들 머리에 탁탁 박히게 말하는 사람이야. 그래서 박정희가 되게 좋아하는 단어들이 몇 개 있어요. 예를 들어 민족 중흥, 조국의 근대화, 강력한 리더십. 그러니까 예를 들어 요 몇 개 단어들을 잘 쓰는데 그 단어들이 말 이렇게 아주 잘하는 사람은 아니지만 들으면 듣는 사람들 머리에 탁탁 꽂히는 거야.
그래서 이 안보의 위기 속에서 이 조국의 근대화의 완성을 위해서 이 민족 중흥을 이루기 위해서 저에게 한 번만 더 기회를 달라요. 지금처럼 이 어려운 시기에 우리 민족에게 강력한 리더십이 필요하다. 그래서 제가 4번은 절대 안 하겠다. 4번은 독재지.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세요. 이 조국의 근대화를 완성할 수 있게. 그래서 자 4년 중임이잖아요. 한 번만 더 하게. 요게 6차 개헌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이걸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삼성개헌이라 그래요. 됐죠? 그래서 요 전에 그 6.8 총선에서 고무신 선거, 막걸리 선거, 그래서 엄청난 부정선거로 사실은 민주공화당, 그러니까 박정희 정당이 민주공화당이거든요. 민주공화당 국회의원은 3분의 2 정도 이상, 그러니까 개헌을 위한 3분의 2 정족수를 채워요. 그런 다음에 야당이 반대하니까 그냥 이걸 힘으로 밀어붙이려고 했는데 나중에 막 야당이 바리케이트까지 치거든요. 본회의장에 들어가면 표결 들어가면 방법이 없으니까. 됐죠? 그랬더니 어떻게 하냐면 그럼 이제 어떻게든 설득을 해야 되잖아. 근데 그냥 자기들끼리 별관으로 가버린 거야. 그래서 별관에서 민주공화당 의원들끼리만 그래서 보는 이제 개헌안을 뭐 제안합니다. 뭐 안건은 뭐 통과됐으면 뭐 투표하고 그 다음에 투표 결과 통과됐으면 선언합니다. 꽝꽝꽝 하고 끝내버린 거야. 됐죠? 그래서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변칙 날치기 통과라고 해요. 여기까지 되셨죠? 자, 그래서 이제 7대 대통령 선거에 당선이 됩니다. 되죠? 자, 이렇게 제가 연표로 쭉 흐름 말씀 다 드렸는데, 자, 그러면 이제 7대 대선 이제 뽑히고 그리고 나면 그 다음에 이제 억지로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정상적 통치가 안 돼. 됐죠? 근데 이제 이 정말 박정희도 승부사거든. 그러면 이제 자기가 75년까지 임기가 확보돼 있는 거잖아. 그쵸? 그런데 그렇게 안 하고 72년에 바로 승부수를 던져요. 이게 유명한 7차 개헌. 이제 공포의 유신 개헌이 등장하는 거야. 여기서 7차 개헌을 합니다. 이게 바로 유신헌법이죠. 됐죠? 그러면서 71년 7대 대통령 선거였는데 통일주체 국민회의라는 걸 만들어서 바로 그냥 8대 대선을 또 해요. 그리고 8대 대선에 당선이 됩니다. 그런데 유신체제 7차 개헌에서는 대통령 임기가 4년이 아니라 6년이거든요. 72년부터 78년까지가 이제 확보되는 거지. 이게 뭐냐면 8대 대통령으로서의 임기야. 그러니까 7대는 중간에 개헌을 했기 때문에 1년밖에 안 합니다. 되죠? 자, 그리고 이제 72년 7차 이후가 우리가 말하는 70년대 유신체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유신은 조금 이따 얘기하도록 하고, 자, 그럼 3공화국. 자, 1960년대로 갈게요. 자, 이제 본문 한번 보시죠. 자, 1960년대 본문에서, 1960년대 3공화국에서 제일 중요한 두 사건입니다. 자, 하나가 1965년 한일협정, 한일국교 정상화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베트남 파병입니다. 이 두 개 꼭 기억하셔야 돼요. 자, 한일협정은 일단 그 군정기부터 이미 경제제일주의를 혁명 공약에서부터 발표를 했다 그랬잖아. 그래서 경제개발을 해야 되는데 돈을 벌려면 돈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이제 어떻게 돈을 벌 거냐. 그래서 이걸 일본으로부터 청구권 자금을 받겠다는 거야. 그러니까 지난 일제 35년에 대한 그 소위 말해서 우리 입장에서는 배상이죠, 배상. 그래서 왜냐면 그 전까지는 국교가 단절돼 있었으니까 광복 이후에. 자, 그래서 자금 마련이라는 명분으로 추진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그 배후에 또 누가 있냐면 미국이 있었어요. 그래서 미국의 소위 말하는 동아시아 전략인데 여러분 오늘날 많이 들어보셨죠? 지금 현재 대한민국에서도 이 얘기가 엄청 나오고 있어요. 약간 과거로 돌아가는 것 같아. 그죠? 그래서 여러분 역사는 반복되는 거야. 그래서 보시면 한미일 안보동맹. 요즘에 한미일 안보동맹 그런 얘기 엄청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한국이 미국과는 이어져 있고 그 다음에 미국이 일본과는 이어져 있는데 근데 이게 문제가 뭐야? 이 둘이 앙숙인 거야. 이 둘이 끊어져 있는 거야. 요 라인을 이어야 그러니까 공산주의를 막는 한미일 안보동맹이 확실해지지 않냐. 제대로 자리매김하는 거 아니냐. 이게 이제 미국의 동아시아 전략이거든요. 됐죠? 그러려면 이 둘이 화해를 시켜야 되는 거야. 그래서 이 배경에는 미국도 있어요. 됐죠? 자, 갑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한일협정에서는 여러분 요거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김종필 오이라 메모. 요 둘이 비밀 회담을 하는데 사실은 나중에 이 메모가 이게 62년이니까 여러분 잘 보세요. 아까 제가 61년부터 63년이 군정기라 그랬잖아. 그때 군정을 하면서도 제일 먼저 만들었던 게 중앙정보부야. 그래서 이 사람이 중정부장이에요. 당시에 김종필이. 그래서 중정부장이었던 김종필과 일본의 외무장성이었던 오이라가 비밀회담을 한 거야. 한일교 정상화 문제에 대해서. 그런데
이 회담을 하고 둘이 이제 주고받았던 메모 내용이 64년에 요게 요 내용이 요 메모가 64년에 언론사에 흘러 들어간 거야.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 표현으로 우리가 뭐라 그래요? 공익제보. 공익제보. 누군가가 그 실무자 중에 누군가겠죠. 그 문서에 접근이 가능했던. 그래서 이게 너무나 내용이 충격적이니까 언론사에다가 보낸 거야. 그래서 언론사에서 이걸 터뜨려요. 이러면서 64년에 굴욕적인 대일 외교를 반발하는 6.3 시위가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이게 64년 6.3 시위는 기억하셔야 돼요. 자, 뭐를 반대하는 거야? 한일 국교 정상화. 한일 협정을 반대하는 거야. 왜 그러냐면 당시의 내용이 너무 굴욕적이어서 그래요. 그래서 그 실제로 나중에 보면 한일 국교 정상화가 65년에 결국 한일 협정이 이루어져요. 근데 요 내용이 실제 김종필 오이라가 주고받았던 언론사에서 그러니까 폭로했던 그러니까 공익제보에 의해서 폭로했던 아까 말씀드렸던 김종필 오이라 메모라고 하는데 그 내용이랑 상당히 유사해요. 상당히 진짜 유사합니다. 그래서 일단 독립축하금이라 그래서 3억 달러를 받아요. 3억 달러. 이건 근데 이게 되게 충격인데 이게 배상금이 아니고요. 독립축하금이야. 됐죠? 그러니까 일본은 여러분 지금도 절대 배상이라는 말 쓰지 않아. 여러분 지금도 얘네들이 과거를 인정 안 하잖아. 왜냐하면 배상이라는 건 이런 거잖아요. 내가 누군가한테 피해를 줘서 그 의무를 하는 거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배상금이라는 건 원래 주면서도 미안하다고 말해야 되는 거야. 독립축하금 그게 아니죠. 내가 줄 이유가 없는데 그럼 내가 널 챙겨주는 거야. 이게 축하금이잖아요. 이게 너무 다른 거죠. 그래서 독립축하금이 3억 불이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는 여러분 전부 차관입니다. 그래서 민간 차관이 2억 불. 그 다음에 금융. 그러니까 은행 쪽에서 일본 은행 쪽에서 1억 불. 해서 총 6억 불이라는 돈이 들어오게 돼요. 됐죠? 그런데 여기서 이제 하나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요렇게 뒤에 3억 불은 나중에 이자까지 쳐서 다 갚은 돈이에요. 우리가 실제로 받은 돈은 요 돈입니다. 3억 달러. 요걸 받은 거야. 근데 3억 불이라고 그러면 여러분 느낌이 없으시죠? 필리핀이 일본한테 태평양 전쟁 때 한 3년인가 지배받았거든요. 근데 필리핀이 받은 돈이 우리보다 10배 더 많이 받았어요. 미국한테, 일본한테. 일본이 사과도 했고. 됐죠? 황당하죠. 우리는 35년인데. 우리 10배인데, 10배가 넘는데. 거기다가, 여러분, 금액이, 여러분, 이렇게 들으면 계산이 안 되잖아요. 왜냐면 이 시기에 환율, 이 시기에 돈의 가치를 우리가 모르니까. 그래서 비교할 수 있는 걸 얘기하면, 이승만이, 그러니까 일본에게 요구했던 청구권 자금, 배상금이 100억 불이었어요. 그래서 거기에 이승만이 말한 거에 30분의 1이야. 30분. 33분의 1이지.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은 금액이 너무 터무니없는 거예요. 되죠? 거기다 또 배상금이라는 것도 아니고 독립축하금이잖아. 그러니까 이런 것들 때문에 64년에 이런 제2의 일사조약, 이 대일 굴욕외교, 당장 때려쳐라 이러면서 막 데모를 했던 거예요. 됐죠? 자, 이러고 나면 위수령 발표하고요. 계엄령 선포하면서 야당 의원들은 참석 안 한 상태에서 여당 의원들만 해서 그냥 한일 국교 정상화 해버립니다. 되죠? 그래서 이 한일협정은 여러분 두 가지 의미가 다 있어요. 긍정적인 측면은 실제로 이 돈으로 이게 한국 경제 발전에 실제로 종잣돈이 돼요. 그래서 이 돈 사실은 1970년 경부고속도로 까는데 뭐 분명히 도움이 됐고요. 그 다음에 포항제철 이런 이제 우리나라 중앙 공장들 만들잖아. 예, 그런데도 분명히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한국교 정상화는 한국 경제 발전에 그러니까 당시에 한국 경제 발전에 분명히 도움이 됐다라는 이런 긍정적인 측면이 있고요. 그 다음에 부정적인 측면은 사실은 이 역사 문제를 사실은 처음에 이렇게 첫 단추가 잘못 끼워지면서 지금까지도 한일 관계가 이렇게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되고 있는 거야. 됐죠? 네, 그래서 안타까운 거죠. 그리고 뭐 문화재 반환 문제, 그 다음에 민간인의 보상, 그러니까 뭐 일본군 위안부라든가 징용이라든가 이런 문제들도 이게 전부 그냥 한꺼번에 퉁치는 것처럼 사실은 그런 문제들도 해결이 안 되고 그리고 만약에 그런 이유였다면 정부가 그 돈을 받아서 민간인들한테 피해를 받은 사람들한테 보상을 해야 되잖아. 그렇죠? 근데 뭐 그런 과정도 전혀 없고. 됐죠? 네, 그래서 아직도 이게 여러 가지 이 어두운 그림자가 아직도 남아있죠. 자, 두 번째, 베트남 파병입니다. 여러분, 연도 똑같아요. 65. 자, 이것도 경제개발 위한 자금 마련. 그리고 미국. 그러니까 보면 한일교 정상화도 그렇고, 둘 다 미국이 있죠?
공통분모야. 베이스에. 배경에 미국이 있고 그 다음에 이 논리에는 무슨 논리가 있냐면 반공의 논리가 있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그 베트남이 공산화되는 것 때문에 미국이 억지로 그 이제 명분도 없는 그 전쟁에 개입을 했고 국제사회에서 미국이 굉장히 외면받았거든. 그러니까 미국은 그 소위 말하는 베트남 정글에 들어가면서 그 조그마한 찌질한 애들 그냥 미국이 전쟁을 위한 나라잖아. 미국이 본격적으로 참전한 전쟁에서 미국은 져본 적이 없거든. 한번 쓸어버리면 끝날 거라고 생각했는데 웬걸 그 정글 속에서 미국 군들이 진짜 미쳐갑니다. 됐죠? 그래서 미국한테도 굉장히 힘겨운 전쟁이었어. 그래서 미국이 도와달라고 한 거야. 왜냐면 베트남전은 워낙 이렇게 막 엄청난 정글이 우거지고 막 얘네들은 막 나무가 좀 자랐다 싶으면 막 30m, 40m 막 그렇거든요. 미국 군사력의 위대한 힘은 공군의 힘인데 베트남이 워낙 정글이 막 이렇게 이제 우거지고 막 이런 데가 많다 보니까 그런 지역이 많다 보니까 미국의 공군의 힘이 죽는 거야. 그래서 미국이 가장 싫어하는 전쟁이 뭐냐면 산악전 그리고 정글전이에요. 그러니까 얼마 전에 여러분 미국이 아프가니스탄에서 결국 이제 항복하고 나왔잖아. 무기까지 아주 그냥 뭐 무기도 뭐 제대로 챙기지도 못하고 뭐 거의 버리다시피 하고 그냥 후다닥닥 도망 나왔잖아요. 그게 산악전이잖아. 그 아프가니스탄이 엄청난 그 산맥과 뭐 골짜기 막 이런 걸로 이루어져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전쟁을 미국이 싫어해요. 왜냐면 미국의 진짜 힘이 공군의 힘인데 그 공군의 힘이 약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정글에서 미국이 미쳐가는 거죠. 근데 1950년 한국전쟁을 통해서 한국은 가장 그러니까 최근에 아주 치열한 백병전의 경험이 있잖아요. 그래서 파병을 요청하고 그 다음에 박정희가 결단을 했죠. 그래서 베트남에 파병을 보내게 됩니다. 여러분 베트남 파병에서는 아까 그 한일교 정상화에서는 이걸 반대하는 시위 6.3 시위라는 게 있다 그랬죠. 64년에. 그리고 그거와 연결된 것 중에 김종필 오이라 메모라는 게 있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거 키워드로 좀 기억해 주세요. 자, 이번에는 브라운 각서를 기억하셔야 돼요. 자, 브라운 각서는 뭐냐면 미국이 파병에 대한 대가로 한국군의 현대화 그리고 차관 그리고 더 나가서 베트남을 재건할 때 거기에 한국 기업을 참여시켜 주겠다. 베트남 재건에. 여기까지 됐죠? 이런 이제 사실은 조건 속에서 이 브라운 각서. 그래서 이런 미국의 요청 속에서 베트남 파병을 단행하게 됩니다. 되죠? 자, 베트남 파병으로 그래서 이제 결과 긍정적인 측면은 베트남 특수. 됐죠? 그리고 많은 외화 획득. 그래서 경제개발 자금을 마련하게 됩니다. 실제로 이 베트남 파병에 의한 베트남 특수가 오히려 한교 정상화보다 실제 경제에 미치는 파급력은 더 컸어요. 더 긍정적인 역할을 많이 했고요. 그 다음 부정적인 측면은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여러분 남의 나라 전쟁은 절대 함부로 참여하는 게 아니에요. 함부로 참여하는 게 아니야. 그리고 만약에 진짜 전쟁에 참여하잖아요. 만약에 역사적으로 진짜 만약에 참여하잖아. 그러면 누가 들어도 명분이 확실해야 돼요. 누가 들어도. 그러니까 이게 잘못해서 남의 나라 전쟁에 개입하잖아.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정말 이게 용병 국가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여기 베트남에 파병했던 많은 한국군들에게 미국이 돈 줬잖아. 월급. 그럼 우리는 뭘 한 거야? 우리는 미국의 용병 국가가 된 거야.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돈 받고 가서 사람 죽인 거예요. 이거밖에 안 돼요. 그리고 실제로 이걸로 인해서 한국의 부정적인 소위 말해서 낙인이 찍히는 거지. 돈 받고 가서 사람들 죽이는 나라가 된 거예요. 이 베트남 사람들도 원하지 않았거든. 되죠? 네. 그런데 우리가 뭐 자유, 뭐 세계를 수호한다. 뭐 공산당과 싸운다. 그러니까 도대체 그렇게 허망한 개념이 뭐야? 그럼 뭐야 도대체 그 말이? 그 말이 뭐야? 그 말이 뭐예요? 그게 베트남 사람들이 원해야 될 거 아니야. 베트남 사람들이 원하지 않았다니까. 원하지 않았다고. 됐죠? 그래서 미국이 당시 힘들었던 게 서방 국가들도 이 전쟁을 다 외면했던 거예요. 왜냐면 미국이 전쟁에 개입할 명분이 없거든. 근데 베트남에 호치민을 중심으로 한 호치민 공산당을 중심으로 해서 베트남 예를 들어 공산주의 정부가 수립된다. 그게 어떻게 이유야? 왜냐면 여러분 호치민은 실제로 원래 베트남이 프랑스의 식민지였거든요. 그래서 프랑스 식민지 전쟁을 할 때 가장 그 독립을 하는 데 앞장섰던 그러니까 베트남 독립의 영웅이에요. 실제로 호치민은. 그러니까 거기 그 정부가 수립되는 건 나름의 이유가 있는 거야. 그런데 뭐 무슨 명분으로 개입하는 거야? 됐죠? 그럼 좋아. 미국은 뭐 미국의 이익이 있다고 치자. 그럼 우리는 뭐야? 그렇잖아요? 네. 그래서
이런 부정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여기까지만 하시죠. 자, 그 다음에 삼성기업 말씀드렸죠? 자, 좀 전에 다 했어요. 자, 다시 할게요. 61년에서 63년 군정, 63에서 67이 5대 대통령, 67에서 71이 6대 대통령. 그럼 이미 한 10년 이상 했죠. 자, 그런데 여기서 멈출 수 없어. 71년 7대 대선에 또 나와야 돼. 근데 헌법 때문에 못 나오지. 그래서 삼성계약. 이거 기억나시죠? 여러분, 고정관념 좀 버리세요. 3번이 왜 독재야? 4번이 독재지. 그래서 한 번만 더 기회를 줘요. 삼성계약. 됐죠? 박정희의 장기 집권의 야욕, 대통령을 자, 삼선 허용 개헌안을 상정하고요. 국회에서 날치기 통과합니다. 됐죠? 자, 그리고 7대 대선에서 박정희가 당선이 돼요. 근데 야당 후보 김대중 후보한테 혼나요.